네, 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진행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인베이시브하게 측정한 뇌파 신호인 로컬필드 포텐셜, 즉 LFP 신호 분석과 관련된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Micro Electrode Arrays for Detection of Neural Activity in Depressed Rats, Enhanced Theta Activity in the Basolateral Amygdala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사이보그 앤 바이닉 시스템스라는 저널에 2024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10.5로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흥미 또는 즐거움 부족, 수면 및 식욕 저하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흔한 신경정신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뮨 인플라메이션, 즉 이 면역 염증의 활성화는 우울증의 형성 및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리포폴리세크라이드 이 LPS라는 다당류는 사이토카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이 몸 전체에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이 LPS를 사용한 반복적인 자극이 동물에게서 이 우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뇌의 편도체, 이 아미그달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미그달라는 뇌의 측두엽에 위치하며 감정의 인식, 구별 및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미그달라 중 이 바소레터럴 아미그달라, 즉 BLA라고 불리우는 영역은 아미그달라의 3개의 핵심 하위 영역 중 하나이며 선행 연구에서 우울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 즉 미세전극 어레이인 MEA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MEA는 고해상도, 고감도 및 다채널 측정 도구로 신경과학 연구에 널리 사용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뇌측 전전두엽 BLA 등의 MEA를 이식하여 국소 뇌파 신호인 로컬필드 포텐셜의 활동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전도성 폴리머는 우수한 생체적 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신호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저외측 편도체, 즉 이 BLA의 모양에 맞는 MEA를 설계 및 제작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쥐의 LFP 신호를 모니터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렸던 LPS를 투여하여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이때 BLA 뉴런의 활성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EA 전극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MEA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약간 파리채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BLA가 대략적으로 쥐의 두개골 아래로 8에서 9mm에 위치하기에 11mm의 길이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기록 부위는 포유류의 뉴런 크기와 유사한 20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리콘 기반의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생체적 합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신호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AOMPS와 PDAPSS로 구성된 복합 나노물질을 적용하여 임피던스 문제와 같은 전극 성능을 개선하고 신호 감지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설계 및 약물 투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동물 모델의 경우 몸무게가 180에서 250g 정도인 성체 수컷 렛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우스는 쥐의 종 중에 상대적으로 좀 작은 쥐를 의미하고 렛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종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LPS 약물 투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LPS는 인트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몸에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동물들에게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약물은 선행 연구에 따라 0.5mg 정도의 양을 매일매일 7일 동안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4가지 조건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오픈필드 테스트, 셀크로스 프리퍼런스 테스트, 그리고 컨트롤 이 세 조건의 경우 LPS 약물을 7일 동안 투여한 이후에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뇌파 신호를 측정하는 뇌파 신호인 LFP 신호를 측정하는 조건의 경우 전극을 삽입하고 일주일의 회복기를 거쳐 LPS 약물을 투여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LFP 신호는 0일차, 3일차, 7일차 이렇게 3번 측정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픈필드 테스트는 쥐의 운동 활동과 탐색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으며 희미한 조명의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쥐는 사각형 케이지의 중앙에 배치된 뒤 30초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5분 동안 자발적인 활동을 카메라로 기록하여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썰크로스 프리퍼런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당이 들어있는 2병을 케이지에 삽입한 뒤 24시간 후 2병 중 1병을 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24시간 뒤 2병을 빼고 24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실험 전 72시간 동안 일종의 적응 기간을 두었고 이후 1시간 동안 다시 자당 1병과 물 1병을 투입하여 소비량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당은 그냥 달달한
음료와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쥐가 더 선호하는 이런 달달한 그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단과 물의 배치는 무작위였으며 30분마다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오픈필드 테스트와 서크로스 프리퍼런스 테스트의 경우 동물들에게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기에 우울행동, 불안 증세와 같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은 단순히 LPS 약물 대신 식염수를 투입한 그룹을 의미하고, 전국 삽입 그룹은 전국을 삽입한 채로 LPS 약물을 투여받은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한 MEA 전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 AUNPS 그리고 PDAPSS 이 혼합물질을 MEA 표면에 도포한 전극이 AUNPS만 도포한 전극 혹은 아무것도 도포하지 않은 전극 대비 유의미하게 임피던스가 낮고 이 페이지가 0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개발한 전극이 특히 이 AUNPS와 PDAPSS를 도포한 전극이 이제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APS가 미치는 우울과 관련된 영향을 오픈필드 테스트와 크로스 프리퍼런스 테스트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OFP와 SPT는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오픈필드 테스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케이지 내부에서 5분 동안 측정하였으며 움직인 좌표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컨트롤 그룹 대비 LPS 그룹에서 현저하게 움직임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량 분석 결과 촉 움직인 거리, 그리고 센터 라인으로 진입한 횟수, 그리고 센터에 머무는 시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쥐는 주로 벽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며 조금만 불안해도 구석에 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쥐의 불안 능력을 감소시켜 우울증 상태로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SPT의 경우 자당 섭취량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를 보시면 유의미하게 적은 자당을 섭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쥐가 이 달콤한 것을 먹음으로써 이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울증 상태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BLA에서 취득한 LFP 신호의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먼저 여기 스파이크와 LFP로 신호가 구분되는데, 쉽게 스파이크는 원신호를 200Hz 이상으로 필터링하여 뉴런의 발화를 기록한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 선 하나가 뉴런의 파이어링 한 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FP는 이 200Hz 미만의 신호로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뇌파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에서 컨트롤은 LPS2여 전 베이스라인 구간을 의미하고, 이후 LPS2여 3일차, 7일차의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6개의 서로 다른 채널에서 동시에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컨트롤 조건에서는 산발적이고 드물게 스파이크가 관찰되었으며, LFP 역시 큰 변동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LPS 약물을 투여할수록 스파이크의 발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LFP 역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는 스파이크의 발화 속도와 이 LFP 파워를 나타내며, LFP 파워는 1에서 30Hz 대역에서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 스파이크의 경우 7일차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LFP 파워는 3일차부터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태스크 자체가 어떠한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ERD, ERS 분석까지는 수행하지 못했겠지만, 해당 결과를 보면서 우울증이 심화될수록 일종의 좀 싱크가 맞는 일종의 ERS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고, 오히려 우울증이 약해질수록 싱크가 안 맞는 ERS 패턴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는데, 우울증과 관련된 문헌조사를 추가로 수행하여 결과를 매칭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결과는 먼저 ABC의 경우에는 이 스파이크의 발화 확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A는 베이스라인의 결과를 나타내고, B는 LPS2 3일차, C는 LPS2 7일차의 결과를 나타내며, BLA의 뉴런이 X축의 이 타임 간격으로 발화할 확률을 각각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이 베이스라인에서 무작위 시간으로 이렇게 발화하는 뉴런의 형태에서 3일차에선 약간의 사인파의 형태로 바뀌고 7일차에서는 완전한 사인파의 형태를 가져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LPS가 투여될수록, 즉 우울해질수록 주기적으로 진동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래 D와 E 결과는 PSD 결과인데, 먼저 이 스파이크 PSD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미 스파이크 자체가 200Hz 이상의 파워만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인데,
저자들은 이 ABC 결과인 이 발화 확률로부터 아마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일종의 인벨롭을 따가지고 이 인벨롭의 PSD를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LPS 7일차에서 이 OLH 부근의 피크가 관찰되는데 이 C의 확률이 OLH의 사인파와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FP의 PSD의 경우 흔히 생각하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뇌파 분석에 사용하는 PSD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F 결과는 E의 LFP의 PSD를 기준으로 릴레이티브 파워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델타의 경우 컨트롤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LPS가 투여될수록, 즉 우울증이 증가할수록 이 세타 파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의 경우에는 델타와 마찬가지로 컨트롤에서 가장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스파이크의 발화 역시 세타 리듬과 관련이 있고 LFP의 PSD 역시 세타에서 가장 큰 것을 기반으로 우울증의 바이오마커로서 BLA의 세타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히 세타의 활성은 감정 표현과 관련이 있으며 내측 전전두엽, 즉 MPFC와 BLA 간 세타 통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LPS 약물 투여를 통해 쥐에게서 우울증을 유발하였고 이때 신경흥력적 차이를 BLA에서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MEA라는 전극을 새로 개발하였으며 해당 전극을 통해 측정한 LFP 신호로부터 세타 파워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의 경우 사실 전극 개발을 함께 진행한 연구라 분석의 디테일이 아쉬울 수는 있으나 인베이시브하게 측정한 이 LFP 신호를 다양하게 분석을 하였고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해 오픈필드 테스트와 서클러스 프리퍼런스 테스트를 사용한 점에 흥미로워서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종의 ERD, ERS와 같은 뉴런들의 싱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해보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었고 제가 현재 진행하려는 연구 역시 암컷 쥐의 난소를 절제하여 우울증을 유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울증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Hippocampal CA1 Local Field Potential Oscillations Induced by Olfactory Cue of Liked Food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역시 LFP 분석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7년에 Neurobiology of Learning and Memory라는 저널에 게재되었는데 해당 저널이 현재는 임팩트 팩터 2.2의 Behavioral Science 분야에서 Q3에 랭크되어 있지만 해당 저널이 게재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약 상위 20%, 사이콜로지 분야에서는 상위 한 15% 정도이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상위 10%에 게재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괜찮은 저널이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은 삶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며 이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활력을 주거나 활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모티베이션에 의한 섭식 행동은 에너지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많이 연구가 되어 왔으며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은 쾌락적 선호와 모티베이션 강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대한 쾌락적 선호는 신경 전달물질 활동 관점에서 조사가 되었으며 편도체, 시상하부, 내측 전전두엽으로 구성된 뇌 네트워크가 섭식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선행 연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히포캠퍼스, 해마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해마는 음식과 관련된 모티베이션에 여러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액상 초콜릿은 해마와 전두엽 피질에서 아세틸콜린 분비 강화와 관련이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선 비만 쥐의 해마 대사 변화는 음식 섭취를 감소시키는 외측 시상하부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만감을 느낀 쥐의 초콜릿 선호도에 대한 해마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해마의 LFP를 분석하여 원하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논문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성체, 수컷, 스위스 알비노 쥐들이 사용되었으며 몸무게는 35에서 40g이라고 합니다. 앞선 첫 번째 연구의 렛의 경우에는 180에서 250g이었는데 마우스의 경우에는 약 5배 정도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극 이식을 위해서 케타민과 자일라진을 통해 마취를 진행하였으며 좌측 조서 히포캠퍼스 CA1의 전극을 삽입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실험에 사용된 장비와 관련해서 먼저 초콜릿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3개의 격실 챔버를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격실 챔버를 사용하였고 한쪽에는 이 초우향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쥐에게 제공되는 일반 사료의 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초콜릿의 향을 이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 혈당 측정기도 함께 사용되었는데 포만감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유 후에 혈당 수치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혈당은 아큐직 액티브 제품을 통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도 쥐에게서 혈당을 측정할 계획에 있는데 쉽게 사람에게서 사용되는 이 혈당 측정기를 동일하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3개의 격실 챔버로 구성되어 있는 상자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쪽에 일반 사료향인 초우향과 초콜릿 향을 무작위로 배치하였습니다. 실험 순서는 우선 전극 이식 후 2주의 회복기를 거칩니다. 이후 초콜릿을 한 번 더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제 새로운 자극에 노출이 되어 생기는 신경 과민을 예방하기 위해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3일 동안 매일 30분씩 쥐들이 원래 거주하는 케이지에서 실험 공간, 이 3개의 격실로 구성된 챔버로 30분 동안 이동하여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18시간의 금식 후 포만감을 보장하기 위해 사료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30분 동안 초우향과 초콜릿 향을 제시하는 프리 초콜릿 세션을 수행하며 뇌파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초콜릿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초콜릿 트리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1일차, 3일차, 5일차, 7일차에 실제 초콜릿을 2g씩 케이지에 제시한 그룹이고 컨트롤 그룹은 초콜릿 제시가 없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콜릿 세션이 일주일 동안 진행된 뒤에 프리 초콜릿 세션에서는 동일하게 프리 초콜릿 세션과 동일하게 포스트 초콜릿 세션이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이때 역시 쥐를 중앙에 3개의 격실 챔버로 이동시켜서 초우향과 초콜릿 향이 주어진 이 챔버에서 30분 동안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뇌파 데이터, 이 LFP라 불리는 로컬 필드 포텐셜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마의 CA1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신호는 2k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으며 1에서 200Hz의 대역폭으로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측정된 데이터의 전처리는 우선 잡음이 없는 구간을 유관검사를 통해 선정한 뒤 50Hz의 노치 필터만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PSD를 도출하였으며 델타, 세타, 로우 감마, 하이 감마 4가지 밴드에서 각각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페이지 앰플리튜드 커플링이라고 해서 이 PAC 분석을 수행하는데 제가 이전에 전회 미팅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인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 서로 다른 주파수 범위의 내 신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타 감마 커플링을 많이 사용하고 세타 대역의 페이지와 감마 대역의 앰플리튜드를 사용하여 이미지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의 경우 알파와 베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쉽게도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결과는 행동 결과로 초콜릿 존에 머문 기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실험 공간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그림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두 그룹 간의 활동량 자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A 그림은 초콜릿 그룹의 행동 결과인데 프리 세션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초우향 쪽에 머무르는 이 시간이 많았으나 일주일에 초콜릿 세션이 진행된 뒤에 이 포스트 세션에서는 초콜릿 향 쪽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 결과는 혈당 결과인데 강제 급여를 통해 포만감을 만들고 실제 강제 급여를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당이 증가함으로써 포만 상태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쥐들이 포만 상태임에도 초콜릿을 선호하는 행동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초콜릿 섭취 경험에 대한 선호하는 행동이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C 결과는 실제 초콜릿 장소에 있었던 시간을 정량한 결과로 컨트롤 그룹 대비 초콜릿 그룹에서 프리와 포스트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주파수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정확한 언급은 없으나 아마 30분의 데이터를 측정 기간 중 약 5분 정도 잡음이 없는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는 포스트 세션에서 프리 대비 이 세타 액티비티가 더 활성화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정량 분석 결과에서 피겨 4는 이 초콜릿 그룹, 피겨 5는 컨트롤 그룹의 결과인데 초콜릿 그룹에서만 델타와 세타에서 유의미한 증가, 프리 대비 포스트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 혹은 설치류의 기억 인코딩과 관련해서 피질과 해마의 상호작용에 이 델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델타는 보상회로 정서적 환경에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타의 경우 탐색적 이동 혹은 프로세스 인코딩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해마의 세타 활동의 증가는 새로운 상황을 탐색하고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저자들은 이 해마의 델타, 세타 활동의 변화는 동기부여 및 정사적 과정을 포함한 인지기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페이지 앰플리튜드 커플링, 이 PAC 분석 결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타와 감마 대역을 사용하여 주로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X축은 세타 대역의 페이지를 의미하며 세타 대역이 4에서 12Hz까지의 주파수별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Y축은 이 감마 대역의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며 30에서 100Hz까지의 앰플리튜드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프리세션의 경우 9에서 11Hz와 감마의 경우 70에서 100Hz 사이의 이 구간에서 이 모듈레이션 인덱스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스트 세션의 경우 액티베이션이 더 낮은 주파수로 세타의 경우 한 7에서 9Hz, 10Hz, 감마의 경우 한 60에서 80Hz 사이로 세타와 감마 모두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 분석 결과 최대 모듈레이션 인덱스는 포스트에서 유의미하게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듈레이션 인덱스는 연결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강할수록 연결성이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는 여러 커플링 결과를 나타내며 왼쪽은 초콜릿 그룹, 오른쪽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델타 로우 감마, 델타 하이 감마, 그리고 세타 로우 감마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세타 하이 감마 조건에서만 프리 대비 포스트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컨트롤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결과들에 대해 저자들은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감마 주파수는 학습 및 기억을 위한 뇌기능과 연결된 세타 진동의 특정 위상 내에서 특히 향상됨을 언급하며, 이러한 향상은 학습 세션 중 성능 정확도의 증가와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마 내의 감마 진동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하며, 세부적으로 빠른 감마 진동은 인코딩 과정에서 수행되는 내후각 피지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느린 감마 진동은 검색 과정에서 CA3 해마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초콜릿 세션 후에 이러한 감마 진동은 더 높은 인지 기능을 위한 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요약드리면, 여러 번 초콜릿을 섭취한 뒤 초콜릿 후각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신경신호 및 초콜릿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해마의 학습 과정에서 신경신호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초콜릿을 선호하고 초콜릿을 먹으려는 이 모티베이션을 증가시켰음을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뇌파 분석 결과를 통해 저자들은 해마가 감각 자극의 경험을 통해 학습 과정을 중재하고 특정 모티베이션에 반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경우 다양한 LF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가 최근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세타 감마 커플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플링까지 조사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측정 디바이스의 한계인지 애초부터 데이터 취득 자체를 1에서 200Hz 대역폭에 대해서만 수행하였기에 첫 번째 논문에서 진행한 200Hz 이상의 신호에 대한 이 스파이크 분석 등을 함께 수행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